안녕하세요. 지금은 사양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나봐요. 낮에는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선선해져서 좀 산책하기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는 가을이 되면 부지런히 산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좀 더울 때 되지 않았나.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덜 더워서 살만은 했는데 그래도 더운 건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어떤 고민을 고를까? 고민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어떤 고민을 고를까? 이번엔 어떤 고민, 어떤 책을 추천해줄까 하다가 굉장히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멍하게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고민이었는데 좀 오래 붙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제가 다음 주 고민을 골라볼까 하고 가만히 섰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하는 고민도 아니고요. 저에게 온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고민도 아닌 질문이냐면요. 이거예요. 행복하신가요? 라는 굉장히 짧은 질문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사실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 잘 안 하죠. 사람들끼리 잘 안 하는데 글쎄요. 왠지 모르게 그냥 계속 이 질문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지가 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바뀌게 된 지 별로 되지 않았고 예전에 비해서 행복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좀 확고히 해나가는 것 같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가? 저도 한참 이 고민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저는 교육회사 스타트업에 있었는데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행복이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팀원들한테.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니까 누구는 아니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대답은 어땠냐면 나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불행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대답도 행복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행복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대답이 궁금했기도 했고 행복하다는 팀원한테 왜 행복해? 라고 물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상태가 되면 저렇게 고민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물어보니까 그냥 살아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회사 다닐 때 굉장히 성공지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미래 걱정충이었고 엄청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게 무슨 느낌이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가지고 굉장히 친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어요. 나이가 30대,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이었나? 지금 그 오빠 나이가 많이 먹었네. 그 오빠한테 그래서 그 술 한잔 먹기로 해가지고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게 대구였는데 길을 걸으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오빠 행복해? 왜냐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막 많이 만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도 뻥 맞은 거지. 누구한테 잘 받다 보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행복하냐라는 질문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희가 길을 걷다 그 앞에 뭐였지? 삼성 건물이었나? 아무튼 그 회사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때까지 되게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불이 막 켜져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래서 딱 그 오빠가 저 사무실을 비추면서 저 사람보다는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너무 비교하는 거잖아. 비교 말고 오빠 자체로서 행복하냐고 라고 물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생각이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 불행하진 않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치 나도 근데 그 말 했는데 사실 행복이란 게 잘 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막 먹다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게스트하우스에 전화를 했어.
외국인한테.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이 Are you happy? 라고 물은 거예요. 너 행복하니? 이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 외국인이 진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Su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행복해 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했던 말이 나 살아있으니까 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때까지 이해를 못하다가 서점을 하면서 좀 많이 그 뜻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 라는 말이 적용되진 않아요. 자기의 행복의 기준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서점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색을 하고 제 안에 있었던 질문들을 꺼내서 대답을 해보기 시작하면서 내렸던 행복에 대한 결론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만 이 세상에 지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 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지금의 세상에 열리는 모임에서도 제가 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만 지으면 행복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행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 행복에 이렇게 갇혔던 것처럼 사실 행복이란 단어만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지 않을까요? 행복해? 뭐 이런 말도 안 물어볼 거고 그럼 굳이 행복해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이 없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 지으면 뭐 굳이 행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인지도 못할 거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지금 강요되고 있는 것 같다.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만 지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게 안 행복할 게 없죠. 사실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던 게 제가 어떤 서점을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해서 그냥 이 순간순간만 있는 것 같다. 오늘 하루가 있고 오늘 즐거운 거고 오늘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점심 먹을 때 그 순간은 행복한 거죠.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행복해. 좋은 자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지금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들만 있는 것 같다. 밥 먹으면 행복하고 날씨 좋은 거 보면 행복하고 제가 어젠가 엊그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탁 나갔는데 날씨가 선선해져서 서늘한 바람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길을 내려가는데 어떤 꼬맹이가 진짜 작았어요. 한 4살? 4살 정도 말하죠. 맞죠? 4살 정도 된 애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진짜 조그맸거든요. 걔가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듣는 순간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귀여운 목소리로 애기가 너무 행복하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러면 진짜 그때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순간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만 없으면 사실 행복해야 되는 순간들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행복하다라고 그 순간들의 행복함을 100% 느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더 예쁜 것들을 보러 가기도 하고 예쁜 노래들, 좋은 노래들 아니면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들, 풍경들, 책들 이런 것들로 저를 좀 가득 채우려고 해요. 아무튼 이것과 비슷하게 행복이라는 것만 지우면 행복하다라는 이 생각과 비슷한 책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참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에 참 이 책은 내 이야기 같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본다면 저의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 왜 이렇게 뭔가 지금만 좋으면 됐지라고 되었는지, 그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책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김소연 작가님의 책입니다. 너무 예쁘죠? 책도. 뒤에 보면 단 하나의 사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녀는 알고 싶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 읽고 나서 제가 내린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결론이 아까 행복이란 단어만 지우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저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제목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구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프롤로그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왜 또 그런 걸 쓰냐.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소비자분의 소비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완수해왔음을 고백하는 경우는 이 밖에도 무수하다.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이 사랑을 소비할 줄 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작동되었다. 이렇게 사랑의 적을 따라가며 사랑을 완수하고 있으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울 리 없다. 그렇죠. 사실은 사랑에 관련한 책들 중에서 굉장히 신선하다, 재밌다,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제로 소설과 시가 끊임없이 새로 씌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철학자와 과학자가 서로의 영역에서 사랑의 실체에 대하여 탐구하고 사유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새로운 것이 없다는 편견 속에 갇힌 채 더 이상 사유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사랑이 다 똑같을 거야. 우리가 늘 사랑하면서 늘 겪잖아요. 다 똑같아. 만나보면 다 똑같아. 그런 편견에 갇혀서 더 이상 사랑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행복 또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 뭐 별거 있어? 라는 생각에 더 이상 자기가 행복에 대한 사유를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성의 중심과 남성 중심의 오래된 권력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 간주하여 사랑을 언제나 새로이 포장해온 것은 아닐까. 나는 사랑에 무능력했던 나의 경험들이 사랑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해왔다. 언젠간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멜로로 연결짓고 식상해야 하던 습관이 사랑에 대한 결례라는 걸 우선 알아채야 했다. 이거죠.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사랑에 무능력했던 경험들을 무지랑 두려움에서 기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나를 먼저 마주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멜로로 연결짓고 식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끊고 나만의 사랑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행복 또한 똑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행복과 사랑, 그 감정에 대한 것, 굉장히 추상적인 감정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적들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지 않고 사랑의 내부에 매복해 있다는 것도 알아채야 했다. 사랑의 적들이 겹겹이 덧씌워진 채로 사랑은 본래의 얼굴을 잃은 지 오래되어 보였다. 사랑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도 사랑을 했던 나 같은 이들이 사랑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으로서 사랑을 소외시켜왔던 것이다.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나 같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보듬고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식상하다, 재미없다,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걸로 사랑을 소외시킨 채로 자기의 사랑을 소외시키지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것들, 추상적인 질문이잖아요. 행복한가요? 사랑이 뭔가요? 라는 추상적인 질문들이 모든 대답이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유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남들의 정의, 사랑은 이거다 라고 남들이 낸 정의에 맞추게 되고 그게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봐,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을 하면 겹겹이 저는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대방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뭐 추억들도 있지만 상처들도 있을 테고 또 행복한 감정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뭔가 활기를 잃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은 이래라는 저만의 결론 같은 것들이 자꾸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도 사랑은 이러니까 이건 아니야, 저건 싫어라는 굉장히 딱딱한 벽들이 더 많이 생겼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점점 나만의 너무 강력한 내 경험에 의해서 생긴 그 사랑의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기도 했고 그 잣대로 나 자신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왜 더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나이가 지나고 차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은 이런 건데 왜 이건 아니지?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 아닌데? 나는 그때 이게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왜 또 이런 걸 하고 있지? 나는 그 틀에 가두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내용과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명의 친구는 굉장히 자기의 속내를 친구한테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득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다 보여줬는데 왜 너는 너 이야기를 안 보여줘? 라는 강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 사실 내가 상대방이 야 너 요즘 고민 있냐 뭐 없냐 막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왜 너는 안 보여줘? 빨리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거기에서 섭섭함을 느끼고 꼭 반반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과연 그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세계에서 정해놓은 가족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굉장히 화목해야 하고 뭐 엄마는 희생적이어야 되고 아빠는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딸들은 어때야 되며 아들은 어때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과연 당연한 걸까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부모들이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그것 또한 자식이 바라는 거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게 왜 자꾸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들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의 위기가 올 때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은 사랑이 없다 해서 말하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요. 가족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을 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근데 그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정말 여기 진실된 사랑? 정말 진리일까? 그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사랑일까라는 걸로 계속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한계랄 것도 없고 직실할 것도 없다. 뻔하디 뻔한 좁디 좁은 자신의 그릇. 그 초라한 된데미 앞에서 원래의 자신보다 좀 더 큰 그릇이 되려고, 그걸 억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느라 남모르게 힘이 든다. 이거 진짜 공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요만한데 자꾸 그릇을 키워야 된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그릇이 커야 누군가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억지로 막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억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느라 남도 모르게 힘이 든다. 그렇죠. 사랑의 위기가 올 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척을 하느라 힘들어하는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쉽냐고요. 사랑에 있어서 뭔가 상처를 받거나 서운함을 느끼거나, 그게 남녀뿐만 아니라 늘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랑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척 하느라 힘들어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조련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내가 왜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이해와 관용을 한없이 펼쳐야 하는가? 나는 어쩌다가 매번 그런 역할만을 맡는가? 한숨에 회한이 섞인 채로 이렇게 되뇌게 된다. 도대체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내용이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부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봐요. 여기서 보면은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 용서를 해야 한다. 그런 역할들, 이해와 관용을 해야 된다라는 정해져 있는 사랑에 대한 뭔가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해와 관용, 용서, 그런 걸 해야지 내가 큰 그릇이고, 그러한 세상의 잣대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뭔가 언론이나 매체 이런 곳에서 말하는 이런 게 사랑이에요 라는 것들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강요받게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아닌 뭔가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한다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긴 하죠.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이 정도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내가 왜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진짜 용서하는 거 맞아? 이해와 관용이 사랑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자기 자신을 솔직하지 않을까요? 너무 억지로 참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말하는 잣대에 뭔가 조금 더 부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면 이거는 예전에는 좀 그랬으니까 예전에 내가 이런 면에서 못 참았던 것 같아, 지금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가 너무 심해져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참고 있다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게 사실은 과거의 연애와 쭉쭉쭉 이어져서 생기는 버릇, 습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또 공감되었던 글이 있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글이었어요. 혼자를 누리는 일이라고 해서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라는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여기서 보면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그녀를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외롭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은 걱정을 해요.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만 다닐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친구에게 외롭지 않다는 대답을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친구의 도식에 의해서라면 그녀는 몇몇은 외롭지 않은 쪽에 가까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싶어서 외롭냐는 질문에 긍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외롭다. 하지만 그게 좋다. 이게 진짜 어떤 말인지 너무 알겠었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냐는 친구의 질문에 의하면 아니 안 외로운데 괜찮은데? 라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외로운 거죠. 사실은 외로워요. 어떻게 안 외로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외로운데 그게 좋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외로움을 느끼죠. 근데 외롭지만 좋아 라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실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건 외로운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라고 흔히들 믿어온 탓이다. 그렇죠. 외롭다라는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외롭다라는 건 이런 거야가 모든 감정들의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건 되게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사실 외로움이란 감정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관용적이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큰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녀는 외롭지만 그게 참 좋다. 홀홀함이 좋고 단촐함이 좋고, 홀홀함과 단촐함이 빚어내는 씩씩함이 좋고 표보함이 좋다. 그래서 그녀는 되도록 외로우려 한다.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한다. 그녀에게 외롭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번잡하다. 약속들로 점철된 나날, 말을 뱉고 난 헛헛함을 감당해야 하는 나날, 조율하고 양보하고 희생도 감내하는 나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알람을 굳이 맞춰놓지 않고 실컷 자고 일어나는 아침. 좀 더 이불 속에서 뭉구적대며 꿈을 우물우물 음미하는 아침. 서서히 잠에서 벗어나는 육체를 감지하며 느릿느릿 침대를 벗어나는 아침이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사과 하나를 깎아 아삭아삭 씹어 과즙을 입안 가득 먹고 찬물을 데우고 커피콩을 갈아 까만 커피를 내려서 책상에 앉는 그런 아침이 좋다. 오늘은 무얼 할까? 영화를 보러 나갈까? 책을 읽다가 요리를 해볼까? 혼자서 자기 자신과 상의를 하는 일, 뭐가 보고 싶은지, 뭐가 먹고 싶은지를 궁금해하는 일. 그러면서 그녀는 소소한 마음과 소소한 육체의 욕망을 독대하고 돌본다. 외롭다. 그러나 오랜 세월 매만진 돌멩이처럼 그런 외로움은 윤기를 돈다. 롤랑 바르트는 이러한 시간을 매끈한 시간, 해야 할 일을 그만두게 할지도 모를 약속도 해야 할 일도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외로움이다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저는 굉장히 막 바쁘다가도 어느 순간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감정 정리들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일할 힘이 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내 외로움의 윤기를 좀 닦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쓰이지만 과연 정말 부정적일까? 그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외로움이라는 것을 소외시키면서 또 외로운 상태를 소외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했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이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단어만 없으면 행복하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딱 이 문장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궁금했던 것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사랑함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사랑에 대한 개념은 너무 천차만별이고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잣대로 누군가와 뭐 세상을 모두 바라본다면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좋은 영향도 끼치긴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돼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게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함은 사랑과는 다른 얼굴이어야 한다. 사랑은 사랑을 재배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사랑을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을 사랑해온, 사랑을 명사로 고정하는 사랑의 담론들에 비켜서서 사랑이 더 이상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학습해온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다. 하지만 사랑함은 그렇지 않다. 삶이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세상이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 고민 질문에서는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당연한 건 없다. 네가 생각하는 당연함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사랑에 관련된 정말 식상하잖아요.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글이 바로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이 책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맛있는 커피 한잔 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있고 느낄 수 있는 제 상태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늘 노력하는 게 사실 과거의 경험이 헛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헛된 건 아니지만 가끔은 굉장히 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깐깐한 기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도 많았었고, 그런 독이 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끊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굳이 신뢰를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면 신뢰가 되게 없는 행동인데 라고 내가 판단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잘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게 뭐 연인간이든 친구든 뭐 새로 만난 사람이든, 내가 너무 억지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그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도 사람인데 생각이 나겠죠.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끊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이거는 내가 또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저건 또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늘 머릿속이 바빠요, 혼자서. 머릿속이 바쁜데 그게 좀 저를 깊숙하게 빠지지 않게 하는 저만의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한하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혼자만의 뭐 생각이 너무 깊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또 상대방을 합리화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그 스탑 장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에 오늘은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책을 쭉쭉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또 너무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아니면 다른 감정, 다른 행동들에 있어서 이건 꼭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 않은지 천천히 돌아보시기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날 좋은 날, 선선한 가을이 되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의 세상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